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재무회계, 우리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그래서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은 이제 70점 커트라인이고, 수업을 이제 잘 들으시면 무난히 이제 한 85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득점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진행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고, 우리 뒤에 연습 문제가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기본 이론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이 이제 잘 숙지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이 문제랑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린 우리가 총점 극대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40문제 중에서 쉬운 것도 있고 약간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20문제는 매우 쉬워요. 그리고 10문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함정 같은 게 조금씩 있고, 나머지 10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 난이도는 뭐냐면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 범주가 우리 재경관리에서 좀 넓어요. 그러니까 뭐 고급회계라든가 이런 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제가 골고루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제가 설명드리는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 과정은 우리 또 기출문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는 이 본문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런 기출문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연도별로 이제 지금 회차별로 이렇게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걸 한 1년치 정도만 충분히 풀어보시면은 아마 무난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점수를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 문제가 변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오던 패턴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지금은 일단 기본 내용이 문제랑 어떻게 매칭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회계 이론이죠. 회계 이론.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재무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VS 관리회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 우리 과목에도 있죠. 원가 관리회계. 그러면 재무회계는 뭐고 관리회계는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지향적이에요. 회사에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장부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게 바로 재무회계. 그럼 관리회계는 뭐냐? 얘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회장님이 야, 우리 맨날 조선업에 썼는데 드론 요새 많이 뜨니까 드론 사업 쪽에 좀 진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자금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인원 어떻게 확충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또는 뭐냐? 이 관리회계 중에는 누가 어떤 직원이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사업부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아반떼 뭐 사업부도 있을 거고 뭐 제네시스 사업부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사업부들이 누가 더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비교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다? 관리회계가 된다.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해보냐? 여기 나와 있는 재무회계부터 해본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는 약간 공적인 거예요.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주총회를 열어요.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건 날짜 같은 것도 다 상법에 따라서 미리미리 다 공지를 해야 되고 한다. 그 다음에 의사록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작성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재무회계가 된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결국 뭐냐?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정보가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불균등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경영학 첫 시간에도 배우는데 뭐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뭐냐? 돈의 주인하고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정보 불균등. 뭐냐면 돈을 이제 투자한 사람은 잘못하면 내 돈 다 날리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돈을 역시 운영하는 사람도 뭐냐? 자꾸 투자자가 의심하는 거야. 너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걸 뭔가 입증을 해야 돼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보고가 쉽게 말하면 주주총회예요. 그래서 주주총회에 우리 경영자하고 주주 등이 모여가지고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는데 그 해소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재무제표.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의 종류, 여러분들은 그 종류만 좀 외우시면 되고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재경관리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비재경부서, 그러니까 재경부서가 아니고 비재경부서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또 내가 이제 재경부서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렇게 그래도 재경 쪽에 좀 공부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내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기 재무제표 종류, 우리 재무상태표. 일단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되고, 당연히 아실 거예요. 얘는 약자로 BS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IS. 그리고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리고 주석은 뭐냐? 상세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 공시 시스템. 우리가 다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터넷 뭐 네이버나 뭐 다 뭐 이런 데다가 전자 공시 시스템 이렇게 치시고 거기 들어가 보면 뭐냐? 회사 이름을 입력하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재무제표에 보면 제가 했던 BS, IS,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표가 한 1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럼 주석은요, 한 150페이지, 한 200페이지씩 된다. 그러니까 주석은 본문에는 이제 간략한 숫자만 딱 요약해 놓고, 그 다음 그 숫자의 뭐 도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주석에다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고 싶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회계 정보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기 재무제표. 요게 재무제표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약자로 Financial Statement에서 제가 FS다 이런 말을 갖다 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수업 목적상 필요는 없는데 사업 보고서는 뭐냐? 기업의 역사책이에요. 이 역사책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건설이에요. 뭐 우리 건설회사다. 그럼 우리가 1900 몇 년도에 뭐 고속도로 뭐 건설했고, 몇 년도에는 뭐 성수대교 만들고, 몇 년도에는 뭐 삼풍백화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역사책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 앞으로는 뭐 할 거다. 이런 걸 쓴 게 바로 뭐냐면 사업 보고서. 근데 뭐 수업 목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재무정보의 수요가 뭐냐? 필요. 다른 말로 하면 요구죠. 누가 이러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가? 당연히 뭡니까? 주주나 채권자. 이런 걸 우리가 정보 이용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공급, 뭔가 이제 제재 같은 거. 그 얘기 뭐냐면 방법.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KIFRS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기준서가 없으면은 회사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위생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하는 그 음식 이런 거 잘 먹어요? 최근에도 뭐냐면 제가 누구한테 중국 이렇게 뭐 술 이렇게 같이 먹자 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죠? 중국은 무조건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더니 걔네들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글로벌하게 뭔가 이거 표준화 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급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야, 장부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알아서 만들어라. 그러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위생에 대한 관념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누군가는 이제 뭐냐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물 이제 식기를 세척한 다음에 이거를 잘 그냥 건조하는 게 있고 갑자기 뭔가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닦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되게 왜냐면 야 그 수건이 좀 깨끗하냐? 마치 뭐하고 우리 숙박업소나 뭐 이런 데 가서도 과연 이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침대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 그런 걸 뭘 신경 쓰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장부 작성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공급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법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외감법,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 용어 같은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와 공급 있죠? 요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인데 누가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여기 투자자 있죠? 옆에다 써봐. 얘가 주식 투자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요? 왜 사는 거예요? 주가가 뛸 것 같으니. 그럼 주가는 왜 뛰는 거죠? 얘네가 미래가 밝아요. 미래가 밝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이익을 계속 잘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해온 거 봤더니 이익이 잘 났고 앞으로도 잘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거고. 근데 여지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식을 팔아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야 된다. 물론 주식할 때 우리 묻지마 투자라든가 또 뭐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맨날 뭐 주가 조작이니 뭐니.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이익 안 나는 놈이 이익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장부를 막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 주식 투자자고 여기 이 용어도 아시면 좋아요. 여기 수탁 기능 목적이죠. 자, 뭐냐면 우리 주주는 경영자한테 자기의 돈을 부탁한 거예요. 마치 경영자는 펀드 매니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해요. 그렇게.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뭐예요? 그걸 잘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국민연금을 좀 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연금의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 이렇게 좀 늘어나야지. 아, 나중에라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내가 받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이제 국민연금에 돈을 기꺼이 내는데 계속 연금이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연금 받을 때쯤 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이 수탁 기능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주가 자기의 돈을 경영자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돈이 잘 활용돼, 잘 굴러가는지 이거를 입증해야죠. 그 입증 수단이 뭐냐? 그게 재무제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는 뭐냐? 은행입니다. 은행도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경관리에서 취득하고 이제 뭐 취업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집도 사고 이렇게 하려면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출 받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그게 뭐예요? 당신 소득이 어떻게 되냐? 우리 막 DSR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뭡니까? 옛날에 이제 LTV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만 있으면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야, 너 대출 받았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뭘로 해? 네 월급으로. 근데 네가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원금과 이자를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다. 옛날에는 뭐냐? 무조건 막 부동산 값이 막 뛰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 부동산 이거 집문서만 이렇게 들고 가면 무조건 은행에서 오케이. 집값의 몇 프로, 뭐 70%, 뭐 80% 이렇게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해줘요. 이렇게. 뭐냐면, 요 뒤에서 이런 개념들이 뭐냐? 너 돈 얼마 버냐? 너 원천 영수증 좀 보여주라. 이런 거죠. 그런 개념이 뭐냐? 여기는 채권자. 여기 나와 있어요.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즉 뭐예요? BS, IS. 이거를 분석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마치 저 이 아파트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BS.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제가 매년 이렇게 손익을 벌어들이니까 이걸로 이자와 원금을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 오케이. 대출 승인 사인을 내준다. 아무튼 이런 거고. 요거 말고도 기타 정보 이용자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결국 뭐냐. 누가 이제 회계 정보가 필요하냐. 사실은 여기에 이런 사람도 나와요. 뭐냐면 국가도 세금을 거둘 때 세금 거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 기업이 B 기업보다 이익을 많이 내서 또 세금 많이 내야지. 이런 거. 자, 또는 뭐냐. 정부 공사 계약 체결할 때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제 돈 타고 그 다음에 배째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건실하게 해왔는지 그게 결국 뭐냐.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보고 얘네랑은 우리 국가 공사를 같이 함께 진행해도 되겠다. 또는 안 되겠다. 이거를 판정을 내리고 또는 지하철 요금 등 뭐 공익사업 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나요. 왜 적자예요?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된 거예요. 요금을 올리는 근거죠. 요새 제일 문제되는 게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전이 계속 적자예요. 이렇게. 적자 이유가 뭐예요? 전기 요금이 너무 싼 거예요. 지금 높이라고. 그리고 또 사실 뭐냐? 비싸면 사람이 아낀다고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싸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막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막 너무 비싸졌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소등하겠죠. 지금은 이제 소등 안 하고 그냥 다 막 켜놓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야 전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다 결정되고 또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과 배분 상여금이 있어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럼 직원들이 뭐예요? 파업하죠. 그럼 그때 뭐 합니까? 돈 더 하자. 돈 주면 파업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그런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 재무정보 이제 공급 규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계는 비교 가능성이에요. 네 멋대로 막 만들면 안 돼요. 위생 기준? 제 기준에는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라. 저 이제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철원에서 군 생활할 때 이렇게. 제 이제 거의 취사병에 있는데 걔가 장염 걸렸어요. 그리고 막 설사하고 막.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손 가지고 나무를 묻혀주는 거야. 이 비닐장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손 씻었냐? 안 씻었대요. 그냥 먹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위생 기준하고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뭐냐, 또 몸도 다 이제 젊고 그러니까 다 건강하니까 웬만한 건 뭐 다 괜찮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 공급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이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 규제가 있고 결국 회계는 이제 비교 가능성에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계 원칙이 결국 공급 규제의 이제 산출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기준이 뭔가 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제 기준에, 국제 식품 위생 기준에 맞춰서 깨끗함. 이래야지만 믿는 거죠. 저희 나라 기준에서는 깨끗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야 지금 막 작년 걸 그 손을 가지고 막 나물 이렇게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뭐 독수리나 뭐 하이에나 이렇게 그죠? 뭐 한번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직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정보의 기업간 또는 기관별 비교를 높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회사마다 우리식 장부 작성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장부 작성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그리고 얘를 줄여서 갭이란 말 써요. GAAP 여기 갭. 그리고 우리는 이 갭으로 뭘 쓰고 있냐? 여기 KIFRS를 쓰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뭐냐면 KIFRS가 있고 일반회계 기준이 있어요. 밑에 중소기업까지는 몰라도 돼요. 여기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외감법이 있어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거를 외감법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감사는 뭡니까? 여기 회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주가 있습니다. 결국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재무제표를 누가 만들어요? 회사가 만듭니다. 그럼 이거 믿을 수가 마치 뭐하고 똑같냐? 자기 성적을 자기가 기재하는 거예요. 이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대학교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생활기록부 해가지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성적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생활은 A예요. 그럼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공정한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이 봤을 때 얘가 생활태도 괜찮다. 그래서 A 이걸 줘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회계법인이 있죠. 우리 시험 주관하고 이제 3일 회계법인이 제일 큰 회계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회계법인에 가서 이 재무제표가 여기 IFRS에 맞게 작성됐다는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 여기 주주한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회계감사고 그 다음에 이 회계감사가 외감법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냐? 여기 외감법에 근거한 모든 회사는 IFRS를 써야 된다. 그럼 그 문장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외감법 적용 대상 중에서 상장법인이 있고 비상장이 있어요. 상장법인만 IFRS를 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언제부터 이제 2011년도부터 KIFRS라는 걸 도입했고 그걸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고 중요한 것이 우리 시험이라고요. 우리 시험은 뭐예요? 이 IFRS의 근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니 여러분들은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IFRS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공정가치 회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시가평가란 말이에요. 여기 역사적 원가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기업의 가정이에요. 회사가 청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1960년도에 1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 토지가 지금 한 3조 돼요. 이게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물가가 계속 뛰잖아요. 현재 3조다. 근데 장부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항상 BS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자산 가치에 따라서 자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가 역사적 원가, 옛날로 하게 되면 자본도 옛날 거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시가총액이 있어요. 이 기업의 주가의 합, 시가총액. 얘랑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공정가치. 이렇게. 그래서 자산 같은 거를 공정가치로 이렇게 좀 평가하는 거, 규정을 많이 도입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울 텐데 IFRS에서는 뭐가 있냐면 부채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채를 자본, 여기 부채, 요거를 자본으로 나눠요.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한 회사예요. 부채 비율이 낮으면 안정적인 회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증자예요. 증자는 뭐예요? 주주를 새로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 커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증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증자하지 않고 여기 나온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자산평가예요. 토지가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억이 됐다. 그럼 토지의 가치를 900억을 증가시키면 재평가 임금, 뒤에 가서 5장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IFRS는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거야.
기업의 부채 비율을 좀 건실하게 하려면 계속 지금 뭐냐? 돈 푸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돈 푸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쉽게 말하면 10,000원. 그거 갖고 지금 10,000원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좀 어렸을 때도 10,000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20그릇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10,0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내지는 한 1.3그릇.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딱 이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돈 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자산이 이렇게 막 가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아무튼 요 규정에 따라서 자산을 평가하게 되면 자본이 늘어나서 여기 부채 비율을 좀 잘 맞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요게 나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 연결 중심의 회계가 된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내부 거래를 상계 제거할 수 있어요. 내부 거래를 상계. 그럼 내부 거래는 뭐냐? 저기 보면 A 회사가 B 회사 뭐 예를 들어서 한 80% 가지고 있어요. 그럼 A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회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잡고 같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A 회사가 B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판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건 안 판 거예요. 그 집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상계 제거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해왔냐면 다음처럼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A가 B한테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요. 그리고 B가 다시 또 그 물건 A한테 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하면 A는 매출도 늘고 매출원가도 늘어요. 이익은 없지만 매출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 매출이 많으면 얘가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서류상 회사죠. 그냥 A, B, C, D, E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고 서로 뭔가 주고받는 거죠. 근데 A, B, C, D는 다 같은 회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남남이고.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법률적으로 남남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한 회사인 것처럼 해야지만, 즉 내부 거래를 상계 제거해야지만 결국 뭐냐? 실질, 이 회사의 진짜 매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연결 재무제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IFR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이 뭐냐?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그냥 대충의 이 회사만,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만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A의 매출 상당수는 B나 C한테 판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판 게 아니라면. 왜? 같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 내부 거래를 상계 제거하고 나면 실질 매출은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실질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A 회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치 매출 많은 것처럼 해서 국민은행 가서 대출 받고, B 회사는 우리은행, 뭐 C 회사는 뭐 하나은행 이런 데 가서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주주 유한 책임이니까 책임 없이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IFRS 어려운 건데 이론상 타당한 거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가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 중심은 뭐냐? A, B, C 세 개를 다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규칙 중심은 뭐냐? 이 중에 만약 우리가 B를 규칙으로 했어요. B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B, 규칙 중심을 하면 회계 공부하는 게 쉬워요. 심플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원칙 중심이니까 A, B, C 세 가지를 다 하자.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는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쓰지도 않을 걸 왜 만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쓰고 싶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식이 이제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이제 뭐 중국집 갔어요. 야, 뭐 먹을래? 짜장면 하는데 갑자기 누가 볶음면 시키면 쳐다봐요. 야, 뭐야, 그냥 짜장면 통이래. 우리나라 사람 약간 스타일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세상 누군가는 갑자기, 전 싫어요, 그냥. 전 볶음밥 먹을래. 전 좀 뭐 잡채밥 먹을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개성을 존중해 주란 말. 그게 요것이 IFRS.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 그리고 다른 걸로 보자면 얘는 글로벌한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B가 많아요. 하지만 전 세계 어떤 나라는 A나 C가 더 적절할 수도 있죠. 그럼 그 회사는 그 나라에서는 A나 C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IFRS는 이론상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다 제시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원래 이제 2011년도 IFRS 들어오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 옛날에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B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쓰지도 않는데 A나 C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량이 좀 재무회계가 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회계 있죠?
이 정도 보시고 대충 문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것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1장 우리 연습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예요. 자,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는 여기 있죠. 외부 정보 이용자죠. 그럼 여러분 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제 뭐가 되냐? 그게 주주나 채권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부 이용자가 아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된다. 여기 있잖아요. 재무회계 보고 대상은 외부 정보 이용 위에다 써줬죠. 이게 다 우리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기출 문제 이렇게.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정보 불균등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럼 당연히 관리회계는 뭐냐?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인데 이 경영자는 뭐냐? 걔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요.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영자를 위한 거다. 그 다음에 보고 양식에 보면 재무회계는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뭐냐? 경영자. 근데 경영자 스타일에 따라 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은 엄청 꼼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대충 회장님 이렇게 하면 이익 얼마 납니다. 그러면 야 보고서 쓰란 말이야. 보고서 한 300페이지 써서 제출. 약간 이런 느낌을 줄 것 같고. 한화에 이제 김승현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약간 이제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막 쓰면 자꾸 던져버리게. 그죠? 야, 그래서 결론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여기. 일정한 양식이 없다.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관리에게는 보고 양식에 일정한 양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에게는 공적인 거고 관리에게는 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에게는 뭐예요?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요. 공간도 미리 다 언제 주주총회, 어디서 주주총회 하겠다고 다 공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관리에게는 뭐냐? 갑자기 회장님이 새벽에 전화하는 거야. 아침에 연주대 위로, 그죠? 우리 관악산 그 위쪽에서 우리 회의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우나 회의,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목욕탕에서 다 사우나에서 우리 회의할 테니까 다 집합. 그럼 집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얘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 재무회계 관리회계 엄청 쉬워요. 이렇게. 회계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현재 배우는 거는 재무회계를 배우는데 처음이니까 우리 재무회계, 뭐 관리회계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